안녕하세요. 정상태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발언에서 개최하는 임금 피크제 대응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 법무부인 발언에 박재필 대표 변호사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은규 변호사가 임금 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례의 내용 분석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해 주시고, 황소웅 변호사가 임금 피크제 소송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및 향후 사용자 및 노동자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사전 질의와 현장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필 대표 변호사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발언의 박재필 대표 변호사입니다. 먼저 저희 로펌에서 개최하는 임금 피크제 대응 관련 세미나에 직접 참석해 주신 분들과 또 현재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까지 저희 로펌에서는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웨비나만 개최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됨에 따라 일부 인원이긴 하지만 직접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고령자 고용법에 의해 근로자들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현재 많은 기업들은 법의 내용에 따라 임금 체계 개편, 즉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6일 대법원에서는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가 무효라는 내용으로 판결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판결 내용으로 인해 기업에서는 물론 임금 피크제 대상이었던 근로자들까지 큰 혼란에 빠져들고, 특히 기업에서는 앞으로 임금 피크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임금 피크제 대상인 근로자들은 물론 이미 퇴사한 근로자들까지 소송을 통해 감액된 임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하는 등 소송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모두 보셨겠지만 그 내용만으로 우리 회사의 임금 피크제가 유효인지 또는 무효인지 명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임금 피크제의 효력에 대해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임금 피크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앞으로 관련 소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로펌에서는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분석하고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 내용을 토대로 향후 소송의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임금 피크제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떤 부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세미나를 들으시는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이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만약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라도 저희 로펌에 문의를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가 여러분들의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희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무더운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용규 변호사님의 첫 번째 세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언의 이은교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번 임금 피크제 판결의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소송 전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안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소속 행정직 직원인 원고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는 2009년도에 선거연급제를 도입을 하였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그 직원들을 직급을 5단계로 나누고 그 직급에 따라서 역량 등급을 부여를 해서 그 직급과 역량 등급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사건 임금 피크제에 관한 내용은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전의 직급과 역량 등급과 무관하게 만 55세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일정한 직급과 역량 등급을 적용을 해서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경우에는 기존의 수석 등급이었는데 선임 등급으로 직급이 강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역량 등급도 강등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원고의 급여는 93만 원에서 283만 원 정도 감소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임금 피크제가 고령자 고용법에 위반되어서 무효이다. 그래서 임금 차액을 지급해달라 하는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고령자 고용법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는 임금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화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 피크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임금 피크제와 고령자 고용법 사이에 상충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임금 피크제는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도에 신용보증기금이 도입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고령자 고용법에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한 규정이 신설된 2013년도 이후에 대부분 사업장들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정년 연장의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기존 정년을 연장을 하면서 그에 수반된 조치로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를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로 구분을 할 수 있겠고 그와 달리 이제 정년의 변경 없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를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정년 연장형인지 아니면 정년 유지형인지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임금 피크제 도입과 정년 연장의 유기적 관련성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법 개정 전후로 해서 그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고 그러한 내용을 이제 노사 간에 합의를 해서 단체 협약 등에 명시를 하였다면 그것이 이제 명백히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2016년 이후에 그 정년 의무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에 추가적인 정년 연장 없이 도입된 임금 피크제의 경우에는 이것이 정년 유지형인가 아니면 정년 연장형인가 하는 구분이 이제 모호한 부분이 생기고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황성웅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더 분석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 사안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9년도에 도입된 임금 피크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정년에 만 55세 기존 정년을 유지하면서 도입된 임금 피크제였기 때문에 전형적인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였다고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그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쟁점을 두 가지로 파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판단의 전제로서 고령자 고용법 관련 규정이 과연 그 임금 피크제를 무효화할 수 있는 강행 규정인가 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고령자 고용법에는 연령 차별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제 절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고령자 고용법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에 대한 벌금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 그리고 헌법상 평등권을 구현하려는 고령자 고용법상 차별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점을 근거로 들어서 고령자 고용법 관련 규정이 강행 규정이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대법원 판결의 핵심인데요. 이 사건 임금 피크제가 고령자 고용법에서 금지하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4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4가지 기준이 이 판결의 핵심인데요. 첫째는 이제 임금 피크제 도입 목적이 타당한가, 둘째는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어떠한가, 세 번째는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가 도입되었는가, 그리고 그 대상 조치가 적정한가, 네 번째는 임금 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 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에 사용되었는가입니다. 이 4가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 대법원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포섭해서 판단을 내렸는데요. 우선 이 사건 임금 피크제는 정년 연장이나 또는 고용 확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임금 피크제였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도입 목적의 타당성 자체부터 의문시 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내세운 목적 자체가 첫째 그 인건비 절감, 그 둘째가 이제 실적 달성률을 제고한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과연 사측의 인건비 절감이라는 목적 자체가 임금 피크제 도입 목적으로서 정당한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실적 달성률에 있어서는 오히려 만 55세 이상 직원들의 실적 달성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목적과 수단 사이의 상관성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임금 피크제는 도입 목적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원고의 경우에는 월 급여가 93만 원에서 283만 원 정도 감소하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이것을 임금이 일시에 대폭적으로 하락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심대하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결정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임금이 삭감된 대신에 원고의 업무 목표나 업무 내용이 조정된 사실이 없었고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로서 피고가 주장한 명예퇴직 제도는 대상 조치가 아니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건 임금 피크제는 강행 규정인 고령자 고용법상 금지하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임금 피크제가 고령자 고용법에 따라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제시하는 기준에서도 보시듯이 임금 피크제의 적법 유효성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 구체적 사안마다 대법원이 제시한 해당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 사안은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에 관한 것이지만 그 기준이 반드시 정년 유지형에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가 없고 정년 연장형의 경우에도 충분히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와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의 구별이 모호하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임금 피크제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판결입니다.
향후 소송 전망 등을 해보기 위해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 선고된 하급심 판결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대법원 판결 선고 다음 날 선고된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대법원 판결 선고 다음 날 선고되긴 했는데요. 근데 그 판결문 작성 등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보고 나서 선고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고, 그 판결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대법원 판례 기준을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이렇게 선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원이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된 논리의 과정을 보면 충분히 그 지금 판결된 그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그 직원의 정년을 이제 60세로 연장하면서 도입된 임금 피크제 사안이었고요. 그래서 기존 정년 구간까지는 종전의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고, 그러니까 정년이 연장된 구간에 한해서 그 임금이 삭감된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상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았고, 법원은 결론적으로 임금 피크제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이 사안과 이제 대법원 판결 사안을 비교한 내용인데요. 대법원 사안은 이제 정년 유지형이었고, 이 사안은 이제 정년 연장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서울중앙지법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KT 그 전현직 근로자들이 KT를 상대로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이 이제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 그 기준을 명시적으로 참고한 최초의 하급심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대법원 사안은 정년 유지형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 사건은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문 본문에서도 보시듯이 정년 유지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그 정년 연장형에 대해서도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은 2013년도 고령자 고용법 정년조항 개정 이후에 2014년 노사 합의에 따라서 정년을 연장하면서 도입한 임금 피크제로서 전형적인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정년 연장에 따른 편입뿐만 아니라 비용도 노사가 분담을 해야 한다. 피고의 인력 구조 및 경영 사정 등을 고려해서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절감의 필요성이 절박했다라고 해서 이 사건 임금 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정년이 이제 58세에서 60세로 연장이 되었던 것인데요. 정년 연장이 되기 이전 구간에서부터 임금 삭감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임금 피크제와 동시에 이제 정년 연장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를 전후해서 임금 총액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임금 피크제 시행 후가 총 임금이 더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적극적 손해가 없었다라고 보아서 근로자의 불이익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정년이 이제 연장되는 사실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정부가 지급하는 고용 안정지원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과보상금 정액 지급, 정년 퇴직 후 재고용 제도, 직원 가족사랑 프로그램 등이 이제 대상 조치로서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로서 인정이 된다. 그리고 감액된 인건비 사용처가 정당하다라는 판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결론적으로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이제 이번 사안에서도 유효라고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 나온 두 건의 하급심 판결은 모두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두 유효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의 경우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른 목적의 정당성이나 불이익의 정도 요건을 상대적으로 쉽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유효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령자 고용법의 연령 차별 금지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법상의 대원칙을 정신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의 임금 피크제가 이러한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유효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컨대 임금을 40% 감액한 경우, 50% 감액한 경우 또는 60% 감액한 경우에 있어서 불이익의 정도가 불이익의 정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가 수행 가능하다고 볼 것인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임금 삭감에 대응한 대상 조치로 포섭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판부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역시 4가지 기준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는 무조건 무효다, 아니면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는 무조건 유효다 하는 식의 일도 양단식의 접근은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향후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근로자 측이든 아니면 임금 피크제를 방어해야 되는 사용자 측이든 문제되는 임금 피크제를 둘러싼 재반 사정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총체적인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입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규 변호사님께서 대법원 판례 내용을 분석해 주시고 또 최근에 있었던 하급심 판례 2건에 대해서 그 내용도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임금 피크제 소송에 대한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 내용들이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황송훈 변호사님의 2번째 세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바른 황송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번 대법원 판례나 그 이전의 하급심 판례들에 비추어 임금 피크제 소송에서의 쟁점들을 살펴보고 그 사용자 측과 노동조합 측이 내놓은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관계에서 차별에 관한 판단 방법이 무엇이고 이것이 임금 피크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관계에서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사이에서 차별이 존재하고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은 차별 금지 규정은 통상 강행 규정으로 이해되어 그러한 차별을 야기한 단체 협약, 취업 규칙, 근로계약의 사법적 효력은 부인됩니다. 특히 차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식 근로자 사이, 그리고 파견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근로자 사이, 그리고 남녀 사이, 그리고 서로 다른 연령 사이에서이며 이에 대하여는 각각 관련 법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의 경우를 보면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여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와 아직 그러한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근로자 사이에서 임금과 기타 근로 조건에 관한 차별이 존재하고 이러한 차별에 대법원 판결이 밝힌 4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임금 피크제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차별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에게 차별받은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하에서 보다 자세한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피크제 무효는 정년 보장형 또는 정년 유지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정년 보장형의 경우에만 해당하는가, 아니면 정년 연장형의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임금 피크제 유형이 정년 연장형인지 정년 보장형인지에 대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정년 보장형 임금 피크제의 경우는 정년의 변경 없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이고, 정년 보장 조건으로 정년 이전의 연령부터 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연령 차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령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의 경우는 임금 피크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노사가 정년 연장에 수반된 조치로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정년 연장형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년 연장에 수반되는 조치인지 여부는 임금 피크제 도입과 정년 연장이 유기적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게 됩니다. 고령자 고용법 개정에 따라서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고령자 고용법이 정한 연령 차별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는 경우에도 불이익 정도라든지 대상 조치의 유무에 따라서 여전히 연령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정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는 적법 유효한가가 문제가 되는데,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기존 정년 연령 도래 전부터 임금을 감액한다면은 원칙적으로는 연령 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8세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던 사업장에서 60세 정년으로 연장하면서 그 임금 피크제 도입은 56세부터 임금을 감액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는 연령 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형이더라도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특히 정년 연장형의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년 연령 도래 이전부터 임금 피크제가 도입된다라고 한다면은 불이익의 어떤 정도나 대상 조치의 적정성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의 경우도 무효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안을 살펴보면요, 사안에서는 직원들은 정년을 2년간 연장을 했고 직무 등급 G1, G2의 경우는 55세에서 57세, 그리고 G3, G4의 경우는 53세에서 55세, 그리고 G5, G6의 경우는 50세를 유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연차별 임금 삭감률은 최대 5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G1에 해당하는 직원은 50세부터, G2에 해당하는 직원은 48세부터, 그리고 G3, G4에 해당하는 직원은 46세 또는 44세부터 임금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즉 기존 정년보다 훨씬 더 빠른 시점에 그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40대 중반에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이 된 근로자들, G3, G4의 직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근로자들은 정년에 이르기까지 약 10년의 기간 동안 종래와 비교해서 절반에 가까운 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이러한 사례에 있어서는 지금 불이익 정도가 매우 크다라고 보아서 해당 임금 피크제를 무효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지금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이 돼서 그대로 지금 확정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정년 보장형 임금 피크제는 위법 무효한가도 문제가 되는데, 이건 역시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정년 보장형이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면은 그것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이익 정도나 대상 조치가 적정하다라고 한다면은 정년 보장형의 임금 피크제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면은 그 최근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은 정년 보장형 임금 피크제의 경우도 유효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안에선 이미 60세 정년을 보장받고 있었고, 그리고 임금 피크제 시행으로 만 58세 근로자들의 경우 일정한 연령에 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임금이 감액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임금 피크제의 도입 목적 그리고 절감 재원이 신규 채용 인건비로 우선 충당된 사정 등을 감안해서 고령자 고용법이 정한 임금 체계의 개편에 해당한다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년 보장형 임금 피크제 이 경우에도 유효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쟁점으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정년 연장형으로 볼 수가 있는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는 최근에 배포한 FAQ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5월 이전에 정년이 60세 미만이었고 2013년 5월 정년 60세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령자 고용법 개정 이후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정년 연장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그 답변 내용입니다. 2013년 5월은 고령자 고용법이 개정된 시점이고 이때부터 법 시행 시점은 사실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시점이고요. 그리고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2007년 1월 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법 시행 시점까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을 하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였다면은 이는 정년 연장형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였다면은 이것이 정년 연장에 수반되는 조치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정된 고령자 고용법이 이미 시행이 되고 이미 이 법에 의해서 정년 연장이 의무화되거나 간주된 상태에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년 연장에 수반되는 조치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제도 도입 당시의 회사의 방침이나 설명 자료, 노사 교섭 회의록 등을 통해서 임금 피크제 도입이 고령자 고용법 제19조의 이 제1항에 의한 임금 체계 개편에 해당하는 점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표에는 적진 않았지만 시기적으로도 이 법 시행 이후에 한참 있다가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법에 의한 정년 연장에 수반되는 조치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더욱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정년 연장형이든 정년 보장형이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라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 중 특히 불이익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적정한 대상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 사항이 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 불이익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 기준 중 불이익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임금 피크제의 적용 기간이 얼마나 긴지 그리고 임금 삭감액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가 문제가 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년 연장형의 경우에도 종래의 정년 연령 도달 이전부터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령 차별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도 차별의 합리성, 불이익 정도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고등법원의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면요. 법원은 정년을 연장하면서 기존 정년 연령 이전부터 임금을 삭감한 사안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을 하면서 임금 피크제 적용은 57세부터 시작한 사안이었습니다. 연장된 기간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이 임금 피크제 이전보다 더 큰 경우 불이익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임금 총액을 비교하는 것은 불이익 정도가 심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앞에서 이은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KT 사안에 있어서도 이렇게
그 법원은 임금 총액을 비교를 해서 손해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방금 보여드렸던 반복되는 사안입니다만 그 법원은 이제 정년 연장형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40대 중반에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이 된 근로자들이 그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종래와 비교해서 절반에 가까운 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 그 불이익 정도가 너무 크다라고 보고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를 무효로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적정한 대상 조치와 관련해서는 임금 피크제 시행에 따른 정년 연장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업무의 재배치 등 업무의 경감이 이루어졌는지,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는지,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 시행되었는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대상 조치의 도입 및 적정성을 인정한 사례들이고요. 이 첫 번째 사안은 임금 삭감은 2년 동안 이루어졌지만 그 퇴직 전 1년 동안은 공로연수 명목으로 근로의무를 면제받았고, 그리고 공로연수 기간 동안은 취업 및 창업 등 교육 프로그램 소강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바에 따라서는 임금 감액률 범위에서 단축 근무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상 조치를 취한 경우에 이것은 적정한 대상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사안의 경우는요, 임금 삭감에 대한 보전책으로 근로시간 단축 방법은 선택하지 못하였지만 근로시간 단축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적용 대상자에게 퇴직 후 미래 설계를 위한 교육 등 월 20시간의 교육 시간을 부여를 하였고, 그리고 퇴직 설계 컨설팅 및 교육 훈련 비용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적정한 대상 조치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판결의 경우에는 그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 지원들에 대해서 그 임금 피크제 적용 직전에 기본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 주었고, 또한 그 적용 대상 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경우에 있어서도 적정한 대상 조치가 도입되었다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어떠한 경우에 이제 적정한 대상 조치가 도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일응의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중 목적의 정당성과 감액된 재원의 사용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임금 피크제는 통상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나 그리고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근데 재반 사정을 감안하여 당초 회사가 제시한 목적과는 달리 근로자의 퇴출 그리고 회사의 개별적인 이익과 같은 부당한 목적이 추단되는 경우에는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부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면요, 서울고등법원은 임금 피크제 도입 목적으로 특정 직원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 지급이 2003년경 이후 피고의 매출액 증가 정체 내지 매출액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내세웠고요. 근데 회사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조차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면 삭감 없는 기본 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일정한 전직 지원금도 지급하겠다라고 안내하면서 퇴직을 적극적으로 권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반 사정에 비추어서 법원은 특정 직원을 퇴출하려는 의도에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였다라고 추단을 하였고, 해당 임금 피크제는 무효다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금 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제도 도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재원이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제도 도입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었다면은
고령자 고용법이 인정하는 연령차별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사례인데요. 인천지방법원 사례의 경우 임금 피크제의 도입 목적이 정당성과 함께 임금 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 재원이 신규 채용 인건비로 우선 충당이 되고 별도 정원을 추가로 신규 채용한 것이 인정되어 그 고령자 고용법이 인정하는 연령차별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만약 소송에서 이제 그 임금 피크제로 마련된 재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공방이 오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와 같이 이제 신규 채용이 확대되고 별도 정원까지 추가 채용한 사실, 이런 사실들을 주장함으로써 그 마련된 재원이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었다라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건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매달 지급 기일부터 기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기 시점부터 역산해서 3년분의 임금에 대해서만 임금 채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그 본인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전부 다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금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퇴직일부터입니다. 퇴직 시점부터 3년 안에 퇴직금 청구는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 형사 문제와 관련해서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이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 사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도가 여부와 무관하게 3년이 경과하더라도 합의금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행위로 이론 구성해서 임금 청구가 가능한지가 또한 문제가 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를 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므로 불법행위로 이론 구성을 하여 청구하는 경우는 임금 채권의 경우보다 소멸시효가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취업규칙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변경된 경우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은 부당 해고의 경우나 복직시키지 아니한 경우나 또는 제2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인정을 하고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또한 그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의 경우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 위반과 관련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안을 살펴보면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한 사안이었고요. 법원은 사용자에게 파견법 제21조 제1항 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인정을 하고 임금의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안은 지금 2018년에 상고가 돼가 2018년에 지금 상고가 돼서 아직까지도 지금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안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측면에서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다라고 할지라도 불법행위라든지 아니면은 형사 고소를 통한 그런 합의 문제 때문에 그 임금 피크제와 관련한 소송 제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쟁점으로 단체 협약 체결을 통한 부재소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임금 피크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차액 청구, 그러니까 차별받은 임금 차액 청구에 대한 부재소 합의가 가능한지가 문제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 협약만으로는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 같은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임금 채권에 관해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는 또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제 임금 피크제 관련 소송에서 논의될 수 있는 저희 나름대로 뽑은 7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측과 노동조합 측이 내놓은 대응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자의 대응 방향이고요. 이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 한국경영자 총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30대 기업 중 응답한 25개 기업 중 92%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이 중 73.9%가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즉 법 개정부터 시행 시점 사이에 그 정년 60세 의무화와 맞물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임금 피크제 유형은 정년 연장형이 95.7%로 대다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 총회의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이것은 이제 정년 보장형 또는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와 관련한 특수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노동계의 임금 피크제 폐지 요구 또는 소송 제기 시에 이제 임금 피크제 자체는 그 고용 보장 자체만으로도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뭐 노사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합의를 통해 도입한 것이다. 법률상 연령 차별의 예외에 해당한다라는 정도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노총은 그 장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각 쟁점별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여서 이제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서는 제도 도입 당시 회사의 경영 방침 그리고 회사 측의 설명 자료나 공문, 노사 교섭 회의록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상 노동자들이 입은 불이익 정도와 관련해서는 임금 자료, 기타, 복리 후생 부분, 이에 수반된 퇴직급여 등 불이익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 대상 조치에 관한 자료, 임금 피크제가 목적에 맞게 재원이 사용되었다는 자료 일체를 수집해서 검토하여서 임금 피크제가 적법 유효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노총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형의 임금 피크제라고 할지라도 그 과도한 임금 삭감의 폭, 대상 조치로서의 적정한 업무 변경, 업무 강도의 경감, 근로시간의 단축, 임금 삭감을 통해 감액된 재원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 등의 합리적인 대상 조치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 관련 제도의 개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시효 중단 조치의 필요성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임금 피크제 유무효가 반드시 그 정년 연장형인지 정년 보장형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결이 밝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특히 불이익 정도가 얼마나 큰지, 적정한 대상 조치가 도입되는지 여부를 사안별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 결론입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황성우 변호사님께서 이제 임금 피크제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뭐 10년의 소멸시효가 인정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초반에는 좀 3년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판례가 축적되고 하고 이제 임금 피크제를 점점 제가 보기에는 좀 엄격하게 판단하기 시작할 건데, 그렇게 되면 파견법처럼 그 불법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판례가 바뀌었고 지금 경각심을 줬는데 안 바꾸고 있다가 똑같은 게 지금 계속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지속했다. 그러면 고의가 있었지 않느냐,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파견법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일단 뭐
파견법 위반으로 이제 사용 사업주든 파견 사업주든 이제 처벌을 잘 안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징역형, 집행유예형이긴 하지만은 징역형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파견법이 적용이 되고 그에 관련된 소송이 많았는데 왜 지금까지 그것을 묵혀두고 가만히 있었느냐라고 해서 법원에서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좀 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제 원칙이 뭐냐면은 동일 가치의 노동을 하면은 동일한 임금을 줘라는 게 가장 큰 대원칙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파견법이든 기간제든 아니면 최근에는 뭐 사회적 신분, 근로기준법 사회적 신분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데 임금 피크제의 대법원 판례 내용을 보면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이익 조치가 있었으면은 같은 노동을 하는데 55세 기준으로 해서 달라지고 있다면은 그러면 55세 넘어가면은 임금을 적게 받는 대신에 근로 시간을 적게 해주든지 아니면 업무량을 줄여주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대상 조치가 없으면은 당연히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위배되니까 임금 피크제 차별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다.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급시 판례는 정년 연장형 두 건 다 전년 연장을 하면은 다 유효한 거 아니냐? 정년 연장된 것만 해도 어디냐? 그리고 5년 동안 받은 총액이 3년 동안 받은 총액보다 많으면은 괜찮지 않냐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하급시 판례 기준도 나중에는 점차 바뀌지 않을까? 왜냐하면 3년 동안 일하면서 받는 것을 5년 동안, 2년 동안 더 많이 일하고 30밖에 못 받는다면은 개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큰 불이익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중에 소송을 하면서 근로자 측 변호사들이 많이 강조를 할 것이고 다른 이제 파견법이나 다른 이제 차별받는 그런 사건들하고 연관지어서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향후에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질의 1번부터 이제 하겠는데요. 저는 이제 사전 질의 이제 신청을 받을 때 이제 받았던 질의부터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그 외에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또 다른 질문사항이 있다면은 그 현장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임금 삭감이 아닌 임금 동결을 했을 때 이것을 연료공을 이용으로 한 차별에 해당해서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물론 차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차별 판단 기준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교 대상 근로자가 존재해야 되고 차별이 존재해야 되고 그다음에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 되겠죠. 근데 차별까지는 존재합니다. 비교 대상 근로자들은 다 그 연봉 인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삭감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상이 되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차별까지는 존재하죠. 그렇지만은 삭감되는 거에 비해서 그 불이익 정도가 아주 좀 미미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삭감되는 사건보다 그 임금 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질문. 뭐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적용되나요?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죠. 적용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4가지 요건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고 저희가 보기에는 4가지 요건 중에서 불이익 그리고 대상 조치가 있는지 이 2가지가 핵심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파견 판단 요소도 이제 뭐 5가지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고 중요한 거 2개가 걸려버리면 나머지 3개는 거의 뭐 판결에서는 크게 중요치 않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도 마찬가지로 불이익 정도가 아주 크고 대상 조치가 그게 따라 수반되지 않는다면은 목적 그 다음에 뭐 재원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중요치 않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요소가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하급심 2건에서는 이제 정년 연장형을 이제 뭐 아주 좋게 평가를 해서 이제 불이익 정도에 비해서 정년 연장된 것을 이제 크게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뭐 당분간은 이제 그런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은 뭐 통상임금이나 뭐 다른 뭐 노동 사건처럼 좀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불이익 정도의 면에 봐서도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제 매월 93만에서 이제 283만 정도가 감소된 것이 이제 불이익 아주 크다라고 했는데 최근 임금 피크제를 보면은 뭐 초반에는 20%, 10%, 20%, 나중에는 50%까지 감액이 되는데 이 40%에서 50% 감액되는 것까지 불이익 정도가 미미하냐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그것은 아주 큰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좀 법원에서 좀 무효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다만 이제 또 정년 연장형이든 유지형이든 지금 최근 이제 대법원 판례는 이제 법이 바뀌기 전에 이제 내용이었고요. 법에서는 이제 정년 연장을 60세로 하면서 그 고령자 고용법 제 19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제 그런 뭐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임금 체계 개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에는 이것을 좀 많이 고려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 삭감까지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불이익의 한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불이익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많이 좀 참고를 할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택시 회사들에서 소정 근로 시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 비교 대상에서 빼버리기 때문에 택시 회사는 이제 산학금 외에 나머지 것을 다 자기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택시 회사에서는 이제 산학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 근로자 측에서 이제 또 반발이 아주 심했죠. 파업도 하고 한 이유가 산학금이 올라가면 이제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서로의 이제 그 의사가 합치돼서 이제 소정 근로 시간을 낮추고 그 대신에 소정 근로 시간을 낮추니까 시간이 낮아지니까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이제 그 이제 합의에 반대하는 이제 반대파 노동조합에서 이제 그런 소송을 많이 걸었고 이제 대법원 판례도 있었고 학교 판례 많이 있는데 뭐 예전에는 6시간 40분이었다가 4시간 된 것은 뭐 괜찮다고 한 판례도 있고 근데 2시간 뭐 반 줄인 회사는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무효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불이익 정도는 그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질의 3번입니다. 법에 의해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기 2년 전에 미리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법에 의해서 정년이 60세 연장이 시행된 이후에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에게도 유효한가요? 라고 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기 전에 미리 이제 정년을 연장했다면은 그 불이익 정도를 판단하는 면에 있어서 목적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기준에 이제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 개별 근로자의 불이익도 중요한 면이 있지만은 그 전체 이제 조직이나 제도 면에서도 함께 볼 거기 때문에 이런 정년 법에 의해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제 연장이 되다면은 그 부분도 법원에서는 좀 유리한 정상으로 회사 측면에서 이제 유리한 정상으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질의 4번입니다. 법에 의해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고 2, 3년이 지난 후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이는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인지 아니면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인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년 유지형인지 정년 연장형인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정년 연장형이면 좀 유리하다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제 정년 연장형인지 유지형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보기에는 법에 의해서 60세 연장되고 2, 3년 지난 후라면 전 유지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에 의해서 정년이 60세 됐는데 2, 3년 뒤에 임금 피크제 도입했다. 당연히 중년 유지형이 되겠죠. 대법원 판례 사안도 보면은 정년이 만인지 모르겠지만 61세였어요. 61세였는데 61세 그대로 유지하면서 2009년에 61세 그대로 유지하면서 했는데 그게 정년 유지형이다. 대법원 그렇게 봤습니다. 이미 법에 의해서 더 초과된 6년 정도 초과된 그런 상황에서 61세 그대로 유지하면서 했는데 그 유지형이라고 봤죠. 그렇다면 대법원 판례도 지금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면은 아니면 뭐 2018년, 19년 도입한다면은 그건 당연히 임금 유지형으로 볼 것이다. 다만 19조 고령자 고용법 19조 2에서 임금 체계 개선을 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임금 삭감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두는 정도로 판단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 KT 판결을 보면은 그 목적이나 이제 불이익 정도에서 판단할 때 회사의 재정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좀 제가 느꼈던 것은 이게 옛날에 통상임금 할 때 신의칙 판단하면서 회사의 재정 상황, 적자인지 흑자인지 또는 뭐 최근에 매출 어떤지 이거 판단하는 것처럼 KT 판결 봤을 때는 앞으로 그것은 추세가 될 것 같아요. 그 목적의 정당성이나 특히 이제 뭐 도입 정년 연장되고 난 이후에 도입을 할 때는 회사 사정이 어땠는지 정말 흑자인데 임금 피크제 도입하면은 좀 그런 정당성이 떨어질 거고 2, 3년 지났다 하더라도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져 가지고 그런 좀 인력의 그런 구조정이나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정년을 이제 그대로 두면서 임금 피크제 도입할 경우에는 그것은 조금 더 회사 측에 유리한 사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질의 5번이고요. 가장 많은 질문이 이제 현재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임금 피크제 제도를 수정해야 되는지가 이제 많은 질문이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대법원 판결 보고 무조건 다 무효라고 했다면은 다 깔끔하게 그냥 무효라고 생각을 하고 뭐 새로 제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폐지를 하거나 하면 되는데 지금 대법원 판단 기준으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사용자도 우리 제도가 유효인지 근로자도 우리 제도가 내가 지금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임금 피크제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송 가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미리 포기를 하든가 회사에서 아니면 근로자가 포기를 하든가 양보해서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이 제도의 유무효는 법원에서밖에 판단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소송은 앞으로 지금은 잠잠한 이제 수면 아래에 있지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 받으려면 법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소송은 많이 발생할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나중에 판례가 많이 쌓이면은 이제 그게 우리 회사에 맞는지 아닌지를 이제 대입을 해보고 적용을 해보고 판단해볼 수가 있지만은 지금 판례가 나온 게 기껏해야 대법원 판례 선고가 된 다음 날 하나 나온 거, 그거는 이제 대법원 판례 선고 내용도 모르고 이제 한 거 하나 하고요. 그러니까 KT 판례가 보긴 봤지만은 그게 대법원의 그 기조를 따라갔는지 그것도 좀 제가 보기 좀 의문이긴 하고,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이제 통상임금 판례처럼 판례가 쌓이기 전에는 당분간은 소송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사전 질의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이 현장에 계신 분 중에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하나 더 추가해서 봤는데요. 네, 도입 목적 정당성 제가 그 부분 보면서 의문이 있었던 게 네, 네, 임금 피크제 도입 당시의 도입 목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건데요. 네, 네. 네네. 근데 뭐 최초에 이렇게 도입할 때는 뭐 경영 사정이 악화가 됐겠지만 나중에 또 회사가 성장해서 개별 근로자가 임금 피크제 도입될 때는 회사가 뭐 충분히 대기업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때에도 과연 이 최초 도입 당시의 도입 목적이 정당했다는 결론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예, 당분간 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판례가 점점 엄격해질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회사가 이렇게 잘 되고 그다음에 뭐 인력을 충분히 유지할 여력이 되는데 굳이 임금 피크제 제도를 유지를 해야 되나라고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너무 앞선 생각이고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그 처음 도입할 때의 목적의 정당성 부분만 판단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몇 년간은 도입할 때 당시에 목적을 볼 것 같아요. 예, 변호사님 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 정년 유지형, 정년 연장형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고령화 사회가 되면 정년은 계속 연장이 될 텐데 네, 네. 그럼 과거에 정년 유지형이었지만 고령자 보호법에 따라서 나중에 정년 연장되면 또 그때 당시에 보면은 또 정년 유지형이고 네. 뭐 그렇게 해서 형태가 계속 그 정년이 변경되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판단이 바뀔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처음에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의 정당성이나 재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크게 중요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KT 판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정년 연장됐으면 그것으로 목적 정당성 다 충분히 다 한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불이익 정도가 얼마인지 만약에 불이익하다면
그 불이익 만약 50% 깎았으면은 그만큼 근로 시간도 뭐 그에 맞춰가지고 50%까지는 아니지만 맞춰서 낮춰주던가 아니면 업무 강도를 낮춰주던가 조금 뭐 보직이 있었던 사람을 그 보직에서 이제 낮추고 그런 업무에서 좀 경감을 시켜줬다든가 그런 사정들이 고려 두 가지 요소가 저는 핵심적인 부분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예전에 뭐 연장형이었지만 지금 유지형이냐 그런 부분은 크게 중요치 않은 좀 부수적인 좀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저희가 시민문에 바뀌면서 취업 규칙을 변경하면서 이제 정년 연장하겠다 그리고 네. 관련해가지고 이제 임금 피크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라고 그 임금 피크가 진행될 거다라고 이제 공청회나 그런 설명회 하면서 이제 근로자들한테 집단적 동의를 네네. 받았어요. 이제 네네. 그 뭐 조직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관리자로부터 그 동의서를 다 서명하는 그런 식으로 받았는데 혹시 네. 이게 나중에 좀 이슈가 될 여지가 좀 있나 싶어서 동의를 받았으면 지금부터 집단적으로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탑다운식으로 좀 내려간 그런 어떤 식으로? 탑다운식으로 좀 내려간 것도 좀 있는 예. 그런 현상인 거라는 거죠. 근데 취업규칙 불이익 절차는 이제 거치신 거죠? 예, 그때 과반수 동의 이상 다 해가지고 변경하면서 도입을 그런 했다라고 절차적인 했기 문제는 이제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면은 예. 뭐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임금 피크제는 이제 그런 말씀하신 이제 취업규칙 불이익 빙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느냐,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대상자들만 이제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예, 이제 예, 예, 뭐지 동의를 받아야지 왜 전체 근로자 신입부터 시작해서 다 받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슈됐지만은 예, 예. 지금 그런 부분은 이미 이제 한번 이제 해결된 문제인 거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개별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에 취업규칙 불이익된 이제 취업규칙보다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한다는 이제 논리가 한동안 또 이슈가 됐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이제 바로 임금 피크제 그 자체의 유무효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른 추가적인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준비한 내용을 이제 모두 마쳤고요. 뭐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좀 급하게 이제 준비를 하면서 좀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나가 끝나더라도 혹시 이제 필요한 자료나 이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지금 보이죠 official@barunno.com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성심성의껏 이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강의 들으신 시간이 좀 헛되지 않도록 좀 보람된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